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 함께 떠나볼까요? 아득히 먼 옛날, 이 땅의 왕조의 이름이 조선이라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도빈 한양의 화려한 기와 지붕 아래는 권세가들의 웃음소리가 마를 날 없었지만 그 화려함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고을마다 이름 없는 백성들의 한숨소리는 마른 잎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한숨이 모여 강물을 이루던 시절,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운명을 움켜쥔 한 사내의 기구한 삶에서부터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돌쇠. 이름처럼 우직하고 바위처럼 단단한 기고를 지녔으나 그의 삶은 이름과 달리 늘 세찬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기만 했습니다. 고을에서 제일 가는 세도가인 김대감 댁의 머슴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지만 그의 신세는 마구간에 매인 늙은 말보다도 나을 것이 없었지요. 태어날 때부터 목에 걸린 천민이라는 멍에는 산도 옮길 듯한 그의 장사 같은 힘도 가뭄에도 마르지 않을 듯한 그의 황소 같은 끈기도 모두 부질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머슴들조차 그를 돌대가리라 부르며 은근히 따돌리기 일쑤였고 갓 들어온 어린 종들마저 그의 면전에 대고 저 돌쇠놈 힘만 좋지 혼 텅 비었을게야. 그러니 저 나이 먹도록 섹시 하나 없이 저러고 있지 라며 혀를 차기 일쑤였습니다. 귓가에 송곳처럼 박히는 모진 말들을 애써 삼키며 돌쇠는 그저 묵묵히 더욱 묵묵히 제게 주어진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체념이었고 무표정은 세상을 향한 유일한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런 돌쇠에게도 유일하게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 있었으니 바로 지게에 가득 짊어질 나무를 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설 때였습니다. 속세의 모든 시름과 지독한 서름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고요하고 또 고요한 산의 품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의 신분을 묻지 않는 너그러운 안식처였습니다. 지저귀는 산새 소리를 벗삼고 얼음장같이 서늘한 계곡물에 땀으로 얼룩진 얼굴을 씻어낼 때면 그는 잠시나마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대감댁 머슴 돌쇠가 아닌 그저 자연의 일부인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동이 트자마자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묵은 허리를 두드리며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쳐내던 한여름의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고 매미들이 세상이 떠나가라 울어대던 한낮이었지요. 한참을 걸어 인적이 완전히 끊긴 깊은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돌쇠는 문득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우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곱게 물들인 염농 비단 치맛자락이 생경하게도 축축한 흙바닥 위로 어지러이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웬 부녀자가 이리 험한 곳까지 의아한 마음에 몇 걸음 더 다가간 돌쇠는 저도 모르게 헛 하고 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여인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값비싼 명주로 지은 옷은 가시에 긁히고 찢겨 흙먼지와 풀물로 더럽혀져 있었고 옥처럼 희고 고와야 할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마지막 숨이 넘어갈 듯 수놓은 저고리 아래 가여린 어깨가 위태롭게 들썩이고 있었지요. 딱 보아도 필시 고관대작의 교수이거나 안방마님일 터. 그런 귀한 신분의 여인이 어찌하여 이런 험한 산속에 그것도 이리 처참한 몰골로 홀로 쓰러져 있는지 돌쇠는 그 영문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돌쇠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습니다.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야 한다. 그것이 정답이었다. 괜한 일에 엮였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를 일이었다. 천하디 천한 머슴놈이 양반 부녀자를 건드렸다는 해괴한 누명이라도 쓰게 되는 날에는 그의 목숨은 길가의 파리 목숨보다도 하찮게 사라져버릴 터였다. 그래, 모르는 일이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발길을 돌리려던 바로 그 찰나 밭은 여인의 입술 사이로 물 하는 가냘픈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대로 죽고 싶지 않다는 한 맺힌 처절한 외침처럼 돌쇠의 심장을 정통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차마, 정말이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제자리에 서서 갈등하던 돌쇠는 결국 제기랄 하고 나직이 욕을 읊조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내일 당장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어도 사람 목숨부터 살리고 볼 일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다가가 그녀의 몸 아래로 팔을 밀어 넣었습니다. 보기에는 깃털처럼 가녀렸으나 축 늘어진 몸은 천근만근의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여인을 등에 둘러엎고 산을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혹여 험한 산길에 여인의 몸이 더 상할세라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살피며 걸었습니다. 또 혹여 누가 볼세라 평소 다니던 큰 길을 버리고 들짐승이나 다닐 법한 좁은 산길을 택해 자신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담벼락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리고 지붕은 성한 곳 하나 없는 허름한 흙집. 그곳은 대감댁의 감시 어린 눈을 피해 여인을 숨길 수 있는 돌쇠가 가진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여인의 목숨을 구하겠다는 그 순박하기 짝이 없는 선의가 자신의 목에 시퍼런 칼을 들이미는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었음을 그때 돌쇠는 까맣게 정말이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여인을 자신의 방,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의 방에 조심스럽게 뉘었습니다. 늘 도끼와 낫을 잡아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해진 그의 손길이 오늘따라 이 쉬운 사기 그릇을 다루듯 한없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먼저 젖은 수건으로 여인의 얼굴에 엉겨붙은 흙먼지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운 살결이 드러나자 돌쇠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 제 아녀자의 얼굴, 한번 제대로 마주 본 적 없는 순박한 사내에게 의식 없는 여인의 무방비한 모습은 너무나 아찔하고 자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애써 쿵쾅거리는 마음을 다잡고 부엌으로 나가 얼마 되지 않는 쌀을 몽땅 털어 정성껏 미음을 쏘았습니다. 그리고는 식은 미음을 한 숟갈 떠서 조심스럽게 여인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굳게 닫힌 입술을 숟가락 끝으로 살며시 열고 미음을 한 숟갈씩 떠먹이는 동안 좁고 어두운 방 안에는 야릇하고도 애틋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여인의 뜨거운 숨결이 그의 손등에 닿을 때마다 돌쇠의 심장은 커다란 북이라도 치는 듯이 쿵 하고 크게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돌쇠의 삶은 완전히 이중 생활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대감댁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고된 일을 하고 밤에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쓰러진 여인을 밤새도록 간호했습니다. 산에서 캐온 이름 모를 약초를 빻아 상처에 발라주고 열이 펄펄 끓는 밤이면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곁을 지키며 밤새 물수건을 갈아 이마에 얹어주었습니다. 그의 지극한 정성이 마침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사흘째 되던 날 밤 끙끙 앓던 여인이 드디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낯선 흙벽의 천장을 한참이나 바라보던 여인은 곁에 웅크리고 앉아 꾸벅 졸고 있는 돌쇠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몸은 솜처럼 무거워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지요. 깨어나셨습니까, 마님? 돌쇠의 낮은 목소리에 여인은 맹수라도 만난 듯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돌쇠는 그런 여인을 안심시키려는 듯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자초지종을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깊은 산속에 쓰러져 계신 것을 차마 외면하지 못해 이곳으로 모셔왔노라고. 다른 어떤 해괴한 뜻은 추호도 없었노라고. 한참이나 돌쇠의 눈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하던 여인은 그의 순박하다 못해 어리숙해 보이기까지 하는 눈빛과 진심 어린 말투에 조금씩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기구한 신세를 한 자락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이 고을에서 제법 이름 있는 양반가의 과부 연하라 했습니다. 일찍이 정원한 남군이 혼례를 치른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원인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시퍼런 시어머니와 음흉한 시동생 밑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바늘방석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얼마 전 그녀의 남은 재산과 미생마저 탐하던 시동생 박서방이 흉계를 꾸며 그녀에게 외간 남자와 놀아났다는 더러운 누명을 씌웠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독차지하려던 시댁 식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죄인 취급하며 내쫓았고 급기야 사람을 시켜 산속 깊은 곳에 버려두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의 희고 고운 뺨 위로 굵은 눈물 방울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 품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소중하게 꺼내 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작고 낡은 옥 비녀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제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손에 쥐어주신 유품입니다. 저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녀는 비녀를 굳게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 하나만 있으면 이 모든 억울함을 풀고 저 간악한 자들의 죄를 물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옥 비녀에 도대체 무슨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것인지 연화의 의미심장한 말은 돌쇠의 마음에 커다란 궁금증과 함께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다음날 돌쇠는 해감댁으로 일하러 나갔다가 마을 어귀에서 큰 소란이 인 것을 보았습니다. 저작거리 담벼락마다 방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는데 바로 집을 나간 행실 나쁜 과부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적혀있는 인상착의는 연어와 한 취의 오차도 없었지요. 고을 사또는 뇌물을 받아먹었는지 포졸들을 때로 풀어온 마을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연어를 탐하던 그 간악한 시동생 박서방이 손을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돌쇠의 심장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시퍼런 포위망이 점점 숨막히게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횃불을 든 포졸 2명이 기어이 돌쇠의 초가집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놈 돌쇠야, 네 놈이 오늘 읍내에 나가지 않았으니 필시 무언가 보았을 터. 혹 수상한 여인을 보지 못하였느냐? 다짜고짜 문을 박차고 들어온 포졸들의 험악한 기세에 돌쇠는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마님께서 시키신 대로 비싼 나무만 하였을 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요. 돌쇠가 땅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며 답하는 사이 방 안에 있던 연어는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움직여 뒤뜰에 낡고 냄새 나는 광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포졸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집안 구석구석을 난폭하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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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먼지 날리는 광문 바로 앞에서 포졸의 험상궂은 발소리가 멈췄을 때 돌쇠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연어는 거미줄과 퀴퀴한 곰팡이 냄새 속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공포에 떨어야 했지요. 에이, 더러운 이런 게 돼지 사는 누추한 곳에 그 고마님이 숨어 있을 리가 없지. 괜한 헛걸음만 했구나. 가자! 다행히 포졸들은 투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포졸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돌쇠와 연화는 서로를 마주보며 주저앉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숨을 건 위기를 함께 넘긴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연민이나 감사를 넘어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굳건한 운명의 끈이 단단히 매듭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좁고 허름한 초가집에서의 기구하고도 위험한 동거가 계속되었습니다. 세상과 완벽히 단절된 작은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한 하늘이었고 땅이었습니다. 밤마다 연화는 악몽에 시달리며 죽은 서방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고 그때마다 돌쇠는 잠에서 깨어나 말없이 그녀의 등을 조용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연화 또한 낮 동안 돌쇠가 벗어두고 간 땀과 흙으로 뻣뻣한 옷을 정성껏 꿰매고 말아두었지요. 보이지 않는 신분의 벽은 어느새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스하고 애틋한 정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는 들에서 꺾어온 작은 들꽃 한 송이를 수줍게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마님 계신 방이 너무 어둡고 칙칙한 것 같아서요. 무뚝뚝하기 짝이 없는 그의 말에 연화는 시름도 있고 저도 모르게 아이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돌쇠는 제 심장이 발끝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커다란 설렘을 느꼈습니다. 연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위험을 무릅쓰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이 우직하고 따뜻한 사내에게 마음이 자꾸만 속절없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비록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둘의 눈빛은 이미 천마디 말을 주고받고 있었지요.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다가 손끝이라도 스칠 때면 둘은 불에라도 댄 듯 화들짝 놀라며 얼굴을 붉히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천민 머슴과 양반 과부의 마음속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연모의 감정이 조용히 하지만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한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기력을 회복시킬 약재가 필요했던 돌쇠는 며칠에 한 번씩 장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는 남들의 눈을 피해 구석진 곳에서 약초를 파는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늙은 할멈에게서 약을 구하곤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약초를 사서 돌아서는 돌쇠의 등 뒤로 할멈이 나직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집에 귀한 손님이 들었구먼. 몰골은 허름해도 기품과 기품이 예사롭지 않아. 돌쇠는 심장이 털컥 내려앉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우뚝 섰습니다. 할멈은 다 달아빠진 곰방대를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인 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이 자네에게 복덩이가 될지 아니면 목을 조르는 화근이 될지는 오직 하늘만이 아는 법이지. 매사 조심하게. 할멈의 의미심장한 말은 돌쇠의 마음을 더욱 무겁고 불안하게 짓눌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돌쇠가 모시는 대감의 태도도 날이 갈수록 포악해졌습니다. 자잘한 꼬투리를 잡아 돌쇠를 마당으로 불러내고 모진 욕설과 함께 피가 나도록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이 미련하고 쓸모없는 놈, 네 놈의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게냐? 혹시 딴 생각이라도 품고 있는 것이냐? 돌쇠의 등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매 자국이 더해졌습니다. 돌쇠는 알지 못했지만 사실 대감은 연화의 시동생인 박서방과 은밀히 결탁하여 막대한 뇌물을 받은 사이였습니다. 박서방은 대감에게 혹시 돌쇠가 연화를 숨겨주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감시하고 괴롭혀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돌쇠는 이제 자신이 유일한 안식처라 여겼던 초가집에서조차 대감이 붙인 감시의 눈길 때문에 마음 편히 두 발 뻗고 잠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돌쇠가 매일같이 짐승처럼 매를 맞고 고초를 겪는 것을 숨어서 지켜봐야 했던 연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하는 마침내 돌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쇠님, 이제 그만 저를 관아에 고발하십시오. 박서방에게 저를 넘기면 큰 상을 내릴 것입니다. 저 하나 때문에 죄 없는 돌쇠님까지 험한 꼴을 당하시는 것을 더는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돌쇠는 바닥에 꿇어앉은 연화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아주 깊숙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님, 처음 마님을 이 등에 업고 올 때는 그저 사람 목숨 하나 살리자는 어리석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천둥과도 같은 울림과 바위 같은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을 살리는 것이 이제는 저를 살리는 길입니다. 마님께서 사셔야 저도 삽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 아픈 말씀은 다시는 마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굳게 닫혀있던 연화의 눈물샘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마침내 돌쇠에게 옥 비녀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돌쇠가 보는 앞에서 옥 비녀의 동그란 머리 부분을 잡고 살짝 비틀었습니다. 그러자 달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비녀 머리가 분리되면서 그 안에서 아주 작게 접힌 기름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낡고 변색된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치자 그 안에는 개미처럼 작은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화의 시댁 박서방의 집안이 그동안 장부를 조작해 세곡을 빼돌리고 힘없는 양민의 땅을 헐값에 빼앗는 등 온갖 불법으로 재산을 불린 추악한 방법들이 날짜와 함께 낱낱이 기록된 비밀 장부였습니다. 죽은 남편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아내가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남긴 유일한 무기이자 증조였던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 간악한 사대들을 모두 벌하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이렇게 숨막히는 어둠 속에 숨어 지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밀지를 가지고 한양으로 가서 부패한 지방관리가 아닌 공명정대한 암행어사에게 직접 고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겹겹이 둘러싸인 감시와 추격의 눈을 뚫고 이 지옥 같은 마을을 무사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밤새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무모하고 위험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돌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장터의 약초꾼 할멈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모든 사실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할멈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자신의 뼈에 사무친 과거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할멈에게도 유능하고 장래가 촉망되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몇 해 전 박서방의 모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원수를 갚을 날만을 피눈물로 기다려왔던 할멈은 돌쇠와 연화의 계획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힘을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할멈은 포졸들의 눈을 완벽히 피할 수 있는 오직 약초꾼들만 아는 비밀스러운 산길을 알려주고 한양에 있는 자신의 지인을 통해 암행어사와 은밀히 연락할 수 있는 방도를 일러주었습니다.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마침내 거대한 횃불로 다시 타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마저 구름에 몸을 가린 틈을 타 돌쇠와 연화는 마침내 야반도주를 감행했습니다. 알려준 산길을 따라 두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험한 산길을 넘고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계곡물을 건너는 동안 돌쇠는 연화의 손을 단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넘어지려 하면 산처럼 단단한 팔로 붙잡아주고 지쳐서 주저앉으면 말없이 등을 내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연약한 양반 과부와 천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의 체온과 숨결에 의지하며 험난한 운명을 함께 헤쳐나가는 동지였습니다. 그 고되고 험난한 여정 속에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서로의 마음은 더욱 깊고 애틋하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주를 눈치챈 박서방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사나운 간호들을 이끌고 횃불을 든 추격대가 맹렬한 기세로 그들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결국 막다른 절벽 앞에서 포악한 추격대에게 따라잡히고 말았습니다. 내 이년, 감히 어딜 도망가려 하느냐. 그리고 저 천한 놈은 당장 목을 쳐라. 박서방은 비열하고 잔인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돌쇠는 연화를 자신의 뒤로 단단히 숨기고 손에 쥔 작대기를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주인을 위해 힘을 써왔던 그가 처음으로 오직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전적으로 불리했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려는 돌쇠의 기세는 상처 입은 맹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던 바로 그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돌쇠 팔에 깊은 상처가 나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생각되던 바로 그때 어디선가 멈추어라 하는 하늘을 찢는 듯한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주변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천지를 진동하는 외침과 함께 말을 탄 어사와 용맹한 광군들이 순식간에 추격대를 포위했습니다.
바로 약초꾼 할멈의 연락을 받은 암행어사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암행어사 앞에 개처럼 끌려 나온 박서방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지만 연화가 피 묻은 손으로 내민 작은 밀지 앞에서 그의 모든 죄악은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연화의 시댁은 풍비박산이 났고 백성의 피를 빨아모은 부정한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돌쇠는 천한 머슴의 신분에서 벗어나 면천의 기쁨을 누렸고 임금은 그의 용기와 의리를 높이 사박서방에게서 몰수한 재산의 일부인 기름진 논밭과 기와집을 그에게 하사했습니다. 또한 연화는 모든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모든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 두 사람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신분과 위상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천덕꾸러기 머슴이 아니었고 연화 또한 눈물 짓던 억압받는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사받은 재산으로 아담하고 정갈한 기와집을 마련하고 꿈에도 그리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서로의 깊은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신분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우직한 사내의 선한 마음이 한 여인의 목숨을 구하고 그 여인의 지혜와 용기가 사내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지옥 같았던 과거를 뒤로하고 서로의 곁에서 따스하고 찬란한 미래를 함께 열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남으셨는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 마음, 즉 백절불굴의 정신이 결국 뜻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 속 돌쇠와 연화는 수많은 고난과 배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의지를 결코 꺾지 않았습니다. 그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가 결국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고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도 이야기 속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억울한 일에 피눈물을 흘리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만을 굳게 품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또한 반드시 그 뜻을 따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칠흑같이 어둡고 힘겨운 길을 걷고 계시더라도 여러분의 그 굳세고 올곧은 마음이 결국에는 세상을 다시 밝히는 커다란 등불이 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